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롭게 또 시작되는 역사 탐방이죠.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혹자는 물어봅니다. 왜 브루스 커밍스 한국 현대사인데 신라 이야기가 나오고 고구려 이야기가 나오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방송을 처음부터 보시지 않고 아마 중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맥락을 놓치셔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전체 이제 한국 현대사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사부터 우리가 근세라고 하죠. 근세, 근대까지 조선시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파악해 보자라는 취지죠. 그래서 신라 이야기가 나오고 고려 이야기도 나오고 또 고구려 이야기, 조선 왕조 시대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방송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 정말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역사 기억나십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 그리고 그 왕조였던 거 조선시대 하면 태종 그 이성계부터 해서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이거 다 배웠던 거 그렇게 암기로만 배웠던 이제 역사였었는데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너무 이제 시험에만 집중하는 그런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대사에 대해서 모르고 또 그 모르는 부분이 언론이나 아니면 보수단체 또는 진보단체 이 막막하고 이데올로거들에 의해서 가려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곡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또 이제 국정교과서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아마도 왜곡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된 공신력 있는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과서 외에 외적으로 이제 펴져 있는 공신력 있는 책을 통해서 한 번쯤 읽어보고 나름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 현대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것도 그만큼 의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틈틈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줄 때 어제 방송을 한번 해보니까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외부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사적으로 많이 읽는 책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서 한영우 선생님 책을 이제 기본적인 모티브로 잡고요. 그다음에 역사학자 중에 이제 두 명 있는데 이름이 좀 비슷하신 분이 있습니다. 강만길 교수가 있고요. 강만준 교수가 있습니다. 강만길 교수가 고쳐 쓴 한국 현대사 또는 한국 근대사, 한국 현대사라는 책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강만준 교수의 한국 현대사 산책 이렇게 강준만 교수입니다. 강준만 교수, 강만길 교수. 그러니까 강준만 교수의 한국 현대사 산책 이런 책들을 조금씩 참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외적인 부분으로 부텍스트로 제가 선점을 해서 같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읽으면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읽어야 될 게 이제 제1장 미덕 부분에 있는 조선시대 번영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지금 고조선부터 그러니까 한민족의 근간이 되는 고조선 이제 성립기부터 고려 성립기까지 읽었고요. 이제 조선시대 번영기, 조선시대 번영기 부분을 읽을 차례입니다. 페이지로는 61페이지고요. 자, 그러면 아마 오늘은 열심히 하면 1장 미덕 부분까지는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읽다 보면 또 딴 길로 새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시대 번영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계는 20만 명의 일꾼을 동원해 새 도읍 주위에 큰 성벽을 쌓음으로써 새 왕조를 탄생을 알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약간 시간 부족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화도 해군에서 이방원의 혁혁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위화도 해군은 이성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이제 조선왕조 건국에서 이방원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좀 축약이 돼서 제가 다시 방송을 리와인드해서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오해할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수정해서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화도 해군은 이성계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 이제 조선 왕조를 이제 건국하는 데 있어서 이방원이 활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으면요. 성벽은 1394년 6달 만에 완성되었고 그 잔해는 아직도 서울에 뿔뿔이 흩어져 남아있다. 왕건처럼 그도 자신에게 적대적인 고려의 패잔 세력에게 관대히 대했다. 다시 말하면 왕건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민족 융합 정책이었죠. 태조 이성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반대 세력을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썼다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서양의, 특히 프랑스의 똘레랑스라고 불리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의 영원한 적은 없다. 저는 이 말을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왕조 정치에서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역사적 맥락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동해안 중부의 외진 도시 삼척의 편안한 귀양지로 보냈다. 또 다른 중요 왕족인 우왕 가족도 같은 곳으로 귀양을 갔으며 지금도 여전히 삼척의 후손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들이 내 처가이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을 너무 사랑했나 보지. 한국 분과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윗대 선조가 바로 공양왕, 이렇게 후손이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국과의 인연 관계를 설명하네요. 그러니까 완전한 또 미국인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지만 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인의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한 너그러움에 고무한 한 문인은 이성계의 미덕을 시로 읊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났다. 이 시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지도자, 특히 왕조 창시자의 다방면에 걸친 미덕을 칭송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그의 자태는 영용한 전사, 굳건히 서 있으니 산 위에 독수리요. 슬기와 제주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으니 남양의 용이로다. 민간의 재판과 막사의 회의를 다스리며 바다에서 밀려드는 파도를 멈추고 하늘에서 태양의 순행을 막는도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이성계의 아버지인 함흥 출신 장교 이자추는 다음과 같은 체험을 했다고 전한다. 화사한 어느 봄날 정오 자추는 좋은 꿈을 꾸었다. 희고 긴 수염을 기른 어느 늙은이가 높은 모자와 물결처럼 늘어진 옷을 입고 그의 앞에 서 있는데 두 손을 그의 이마에 대고 말하길, 나는 백두산의 수호신이니라. 나는 앞으로 네 가문에 찾아올 행운을 내게 미리 말해주러 왔노라. 만약 내가 유명한 산과 강에 마음을 다해 기도를 바치면 고귀한 아들을 얻으리라. 하지만 새 임금의 아들들은 관대하지도 못했고 너무 수가 많았다. 한국인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이성계의 통치는 왕가 내부의 두드러진 권력투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런 류의 다른 많은 사건처럼 이 사건도 오늘날 서울과 평양의 지배 가문을 포함하여 모든 지배 가문 내부에 있을 법한 긴장에 대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쑥덕 공론의 본보기를 물려주었다. 하긴 조선처럼 오래 지속된 왕조의 시초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한다. 이성계는 자기 가문의 비범한 우두머리로서 2명의 아내 사이에 아들 8과 딸 5을 두었다. 첫 아내와의 사이에 낳은 5째 아들 방어는 그중 가장 강력한 자로 이후 한국 사회를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낸 많은 개혁을 도입했다.
명나라 홍무제가 이성계의 왕자를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도 방언이었다. 홍무제는 또 한국의 새 이름, 즉 조선이라는 옛 이름을 골라주었다. 이성계의 첫 아내는 1392년에 죽었다. 하지만 이는 별로 애달픈 사건이 아니었으니 임금은 둘째 부인 강비를 더 총애했기 때문이었다. 이성계는 자신이 총애하는 왕비의 청을 들어 1393년 그녀의 둘째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다. 방석이 있고 방언이 있는데요. 바로 방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를 뜻합니다. 정조, 태정, 태세, 문단세 외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정조죠. 4년 후 임금이 환갑을 지내고 바로 제2의 인생에 접어들 무렵 강비 또한 죽자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등장할 법한 끔찍한 사건들이 태동하였다.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자의 난,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1398년 이방원은 서울의 병력을 움직여 강비 소생의 두 아들을 쳤다. 도성안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강비의 두 아들이 다 살해되었고 유명한 유교 개혁가이자 임금의 고문인 정도전도 얻어맞아 숨졌다. 삼봉 정도전의 삶, 여러분 혹시 드라마로 보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의 급진 개혁은 어찌 보면 조선 왕조를 개창하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을지언정 왕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물이었죠. 또 더구나 정도전의 실언도 이어지는 부분이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조선 왕조를 개창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는 말을 사방팔방하고 다니지요. 어떻게 보면 위정자,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껄끄러운 존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바로 그를 쳤는지도 모르죠. 이에 노왕은 형용할 수 없이 진노하여 딸의 탐스러운 머리칼을 자르고 이 저주받은 도성의 홍진을 발에서 떨쳐내곤 함흥으로 들어갔다. 기나긴 10년 동안 그는 섬뜩한 유령으로 망명의 세월을 보냈다. 이로부터 알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이방원이 왕에 올랐으나 왕의 그 전 선왕의 인수가 도장이 찍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회복할 텐데 그러지 못했죠. 바로 이방원이 함흥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성계가 함흥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수십 차례 사신을 보냅니다. 차사를 보내죠. 바로 재가를 해달라. 나를 왕으로 인정해달라. 하지만 이성계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서 그 차사들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자성어 함흥차사라는 말이 유래된 것입니다. 가면 소식이 없다. 이것이죠. 기나긴 10년 동안 그는 섬뜩한 유령의 망명의 세월을 보냈다.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방원은 맏형을 상징적인 왕으로 옹립한 한편 부친에게 용서를 비는 사자를 보냈다. 허나 함흥차사 중 한 사람이었던 박수는 자신이 화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에 척추에 화살을 맞았다. 마침내 방원이 부친에게 직접 가서 자비를 빌었는데 방원은 자신을 겨냥한 화살이 그가 몸을 숨긴 나무를 맞히는 바람에 박순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노왕은 방원에게 국세를 던져주고 가져가라 이 불안당 같은 놈, 그게 내 놈이 원하는 것이 아니더냐 라고 말했다. 방원은 그렇게 하였고 1400년에 혼자 힘으로 왕자에 올라 20년 가까운 세월을 다스렸다. 이른바 이방원의 세상이 시작된 것이죠. 함흥차사의 이야기 이제 원전으로서 한번 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썼던 이 말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구나 라는 거 우리는 또 알 수 있었고요. 이제 고려사회의 변형이라는 부분 다음 챕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는 14세기 말에 즈음하여 주변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을 두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스스로를 무학, 즉 학식이 없는 자라 칭한 유명한 승려가 있었다. 무학은 장볼 사르트와 같은 생각을 했으니 사르트르는 언젠가 그의 모든 작업은 자신의 무지에 좌우된다고 쓴 바 있다. 여하튼 무학이죠. 임금을 함흥의 망명지까지 인도한 사람이 바로 이 승려였으며
한국 철학자들의 저작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언급한 사람도 바로 이승려이다. 삶의 모든 행업 중 어린 아기의 행업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한 유학자는 무학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필적할 리 없는 명상의 아들이요. 국조들의 스승이라 가장 명예롭게 태어난 이로 과장된 찬사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성경지명은 무한했도다. 신은 그에게 기나긴 수를 주었으니 70하고도 9년의 긴 세월이라. 태어날 때 그는 어디에서 왔는가? 태양빛이 그를 쏘아 내놓았다. 이제 그의 발걸음 어디로 향하는가? 영꽃 너머 위로. 네, 이런 시였는데 변계량의 시를 게일이 옮겼다고 하네요. 여하튼 간에요. 하지만 이성계는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죽임당한 정도전에게서도 자문을 받았는데 이성계의 손자인 세종 임금이 수많은 새 업적을 주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도전 또한 한국사의 분수령으로 표시된 변화들, 다시 말하면 무학이 대변하는 불교를 근간으로 형성된 사회를 변형시킨 변화들을 배우 지휘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큰 밑바탕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전이었죠. 일명 삼봉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성계는 토지제도 개혁을 시작하면서 고려 엘리트의 녹봉의 특권을 파괴했다. 이성계는 공신이라는 충성파에게 배분한 토지를 제외하고 모든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선포함으로써 고려 말기 농민들에게 높은 지대를 징수하며 사회적 공공을 초래한 양대 세력, 즉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불교 사원들과 지방의 강력한 가문을 잠식했다. 이 개혁들은 또한 당연한 얘기지만 중앙정부의 징세 능력을 높였다. 다시 말하면 곤문세족들에 의해서 할당된 그들의 막대한 권력을 국가 소유로 압수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국가를 안정화를 다지면서 세금 면에서 국가가 직접 징수하게 됨으로써 나라 살림이 좀 더 펼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불교가 구사회와 맺고 있는 공모관계, 구사회에 대한 끼친 영향 때문에 지식계급은 불교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근절하고 승려와 그 제자들을 산으로 추방하고자 주장하기가 더 쉬웠다. 실로 지식계급은 조선 사회를 속속들이 유교화했으며 이는 특히 여성의 지위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가령 이것이죠. 조선시대는 족보가 편찬됨으로써 가문에 있어서 적장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이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 심화되는데요. 여성의 지위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비교적 여성의 지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물론 벼슬로 진출하는 정계에 진출하고 그들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데는 역시 막힘이 있었지만 적어도 가문 내에서 유생봉사라 해서 여성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요. 또한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차별받지 않았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유교가 강화되면서 어쩌면 유교 구신론을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성의 차별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여하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려시대는 걸출한 여성들이 많았지만 이제 그들은 이른바 안사람으로서 자녀 양육과 살림 등의 가사를 도맡는 위치로 밀려났다. 특히 최근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고대 무덤의 뼈처럼 낡고 그만큼 중요하지만 숨겨져 있고 도무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의 몇몇 학문적 기초 작업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했으나 몰랐던 것. 즉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본래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인종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지능지수가 떨어진다거나 생활 환경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프레임이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인종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에만 더 충실해야 된다. 여성성, 남성성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학적으로 아니면 정치학적으로 규정되어서 바라보는 일종의 고정관념이었다라는 말을 저자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려사회 역시 유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당시 국가 종교였던 불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고려의 관습은 중국의 관습과 달라 모계 체계를 더 강조했다. 물론 고려가 모계제였던 것은 아니나 나중 세기에 성행한 부계 가족제도 결코 아니었다. 부계 가족제도도 결코 아니었다. 고려의 남편은 아내의 집으로 장가를 들었고 거기서 자녀와 손자까지도 살았다. 여성도 남자 형제들과 함께 상속권을 가졌기 때문에 남편들도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여성이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였으므로 남성들은 서너 명의 아내를 두고 싶어 했다. 1123년에 고려에서 온 중국 사신은 개성의 한 부호에게 4명의 아내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 복수의 아내들이 한 남성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따로 살기도 했고 자기 소유의 경제적 토대가 있었다. 결혼이나 이성 간의 관계를 둘러싼 까다로운 의식 따위는 없었다. 통상적으로 자유롭고 쉽게 이루어지는 이성 간의 접촉은 중국인 관찰자들은 놀랍게 했다. 여성들은 동시에 서너 명의 남편을 갖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여러 명의 남편을 취했고 과부의 재혼에도 전혀 제한이 없었다. 1392년 권력을 잡은 새 엘리트층은 재산 관계가 그리 심하게 문란하지 않았다는 점, 많은 학자, 관리들이 자신의 관직에 남아 있었다는 점, 새로운 사회 세력이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대략 구 엘리트층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아래로부터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라 왕조 교체, 그러니까 집권자의 위치만,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사람, 지금의 우리 사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집권은 혁명이라기보다는 혁신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들은 고려가 멸망한 것은 고려의 방식, 특히 불교의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므로 곧 주요 개혁에 착수했다.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새로운 의미를 두는 것이죠.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로 변모된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정치적 개편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설명이죠. 개혁의 지휘자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정도전이었다. 존경받는 학자로서 1375년에서 83년에 전라도 나주에서 유배 생활을 한 정도전은 그때 가난하고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는 농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 엘리트층에 대한 노골적인 증오를 맛보았다. 그들에게 유교 지식 계층이란 별개의 종이고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임금의 도움을 받아 정도전은 한국 사회 질서에 대한 철저한 수정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변혁하는 지위에 앉았다. 비록 변화가 한 번에 오지 않고 이후 두세기에 걸쳐 차츰 진전되었을지라도 되돌아보면 정도전이야말로 심오한 개혁을 창안한 사람 중 하나였다. 모든 새로운 개혁은 성리학과 이 사상의 위대한 창시자인 주희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현재 한국 문화 또는 한국 전통이라고 꼽는 것의 많은 부분이 15세기에 활약한 이 자의식강한 이념론자들이 성취한 주요한 사회 재조직의 결과이다. 이성계가 군사 반란으로 시작한 것은 결국 몇 세기 후 서열적인 유교사회의 확연한 연대성으로 기결되었고 서양인들이 처음으로 보게 된 조선사회의 모습도 이와 거의 같았다. 조선 왕조의 창시자들은 자기들이 중국보다 더 유교에 충실한 체계를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들은 주희의 성리학적 정통성에 충성을 바쳤으며 16세기에 나타난 왕양명학파를 진리로부터 중대한 이탈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정제도를 필두로 한 강화학파, 양명학파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조선 성리학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주위의 주석을 잘못 해석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교 집단으로 매몰차게 몰아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척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뒤를 이은 학자들도 그 점에 동의해 왔으니 마이클 칼튼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모든 사회 중에서 가장 성리학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를 올바른 행로로 복구한다는 것은 정령과 사리를 다스리기 위해 미덕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조선 초의 또 다른 지도적 사상가인 권근은 인간과 천의 한일, 그러니까 하늘과의 합일, 정신과 자연의 합일 등을 예증하기 위해 유명한 유기적 도식을 그려냈다. 인간의 지성은 오랜 미덕의 수련을 통해 감정과 의지를 통제 단련하고 정령과 욕망이라는 악을 뿌리 뽑는다. 공군의 도식에 따르면 뛰어난 자는 오랜 공부를 거친 후 그 완벽한 성실성이 천문의 위대함에 근접하는 현자가 된다고 한다. 또 다른 초기 개혁가인 조주는 정도전과 함께 급진 기업판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또 있었죠. 윤소종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죠. 여하튼 이제 조준의 이야기입니다. 조준은 사회의 원칙은 반드시 육신의 혈관과 같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유기적인 비유를 썼으니 모름지기 사회의 원칙이란 국가의 칙령을 운반하는 효과적인 전달선이라는 것이었다. 국가는 교리가 인간에게 올바른 몸가짐을 부여하는 것과 꼭 같은 방식으로 사회에 실질을 부여하므로 교리와 칙령은 어떠한 일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수세기에 걸쳐 한국 사회를 조직하는 지배적인 원칙으로 진화해갔다. 새로운 법이 초래한 분명한 효과는 비록 그것이 이 새 법의 선명한 취지는 아니었다 해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면에서 느리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과 그들의 재산이 몰수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한국 사회의 격자는 고도로 구조화된 부계적 혈통 집단들, 즉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거대한 사슬에 묶여있되 장자상속과 엄격한 혈족 외혼이라는 새로운 기반의 근거를 둔 가족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격자에 박힌 못, 그러니까 시대를 넘어 이 격자의 중요성과 실존을 증거해주는 물건은 바로 재산과 명성의 서열 속에서 한 가문의 위치를 정해주는 족보였다. 재산이란 토지일 수도, 직함일 수도, 또 결혼 정년기의 아들과 딸일 수도 있었지만 대개는 이 셋 모두를 의미했다. 딸은 약혼하기 전까지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었으나 가문 간의 동맹을 굳건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고리였다. 다른 집으로 딸을 시집 보내는 것. 이것은 자기 가문을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 시집에서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딸을 보낸다면 이는 금상첨화였으니 아들 출산과 함께 여성은 새로운 가족 내에서 그녀에게 지정된 지위를 차지하며 누구누구의 어머니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익명으로 남아있는 1920년대 한 관찰자의 풍성한 기록은 이 점을 분명히 해준다. 한국인의 정신이 백열 상태까지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혼인이다. 그녀는 타고난 중매쟁이로 혼인시키는 재주를 타고났다. 그녀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누군가와 혼인시키는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짓는다. 한국인에게 결혼이란 서양의 아들에게 돈이 의미하는 바와 같다. 모든 남자들은 혼인을 추구한다. 이론상 그는 매화꽃이 나를 반기는 봄에 복사꽃과 살구꽃이 언덕가를 10개 물들이는 봄에 나를 혼인시켜 주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기 색시를 복사꽃이나 매화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봄은 짝 짓는 계절이기에 그도 봄에 짝을 지을 것이다. 그가 혼인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기적인 쾌락을 원해서도 아니고 마음이 달떠 연인의 품에 정착하여 보살핌 받기를 갈망해서도 아니다. 눈꽃만큼도 그렇지 않다. 그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원하는 것이다. 그는 열광적으로 터무니없이 아들을 원한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한다. 이름하여 남아 선호 사상의 뿌리가 되는 시점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19세기
20세기죠. 1920년대 한 관찰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남아선호 사상은 지금도 어느 정도 뿌리가 있지요. 많이 희석됐다고 하지만 남녀 평등 사상에 의해서 많이 희석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를 선호하는 집단들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은 선택이 쉬웠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가문 간의 동맹을 통해서 물질적 부와 사회적 지위가 결합되고 시대를 넘어 이 두 가지 영속화되는 마당에 어떤 것도 심지어 요행 그 자체까지도 요행에 맡겨져서는 안 되었다. 같은 저자는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색시감을 고를 때는 여전히 금, 목, 수, 화, 토 같은 옛 원소를 참고한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날, 달, 시, 해에 따라 자기만의 고정된 원소를 가지고 있다. 해당 총각이 목성일 땐 금의 특성을 가진 처녀의 이름은 명단에서 지워진다. 화성을 가진 처녀와 수성을 가진 총각이 짝을 지으면 야단법석일고 씩씩거리고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지만 목성 처녀와 수성 총각은 행운의 울타리 안에 들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팔자, 토종비결, 이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조선시대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요. 조선 후기 정도에 나오겠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의 어떤 인식 체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이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듯 우리도 천체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땅의 흐름, 기운들을 보고 그 사람의 태어난 날씨 등을 추정하여 그 사람의 평생 어떤 토종비결, 운수를 보고 그 운수와 맞는 사람을 이제 짝을 지니려는 그러한 어떤 미신 아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미신이라고 너무 터무시해도 되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사상이 있었다. 이런 말로 우리는 그냥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의 신중한 개인적 체험과 관찰로 보건대 결혼의 공식은 오늘날에도 역시 바뀌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이고자 한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필사적으로 피하려 해도 결혼에는 아직도 모든 옛 요소들이 결부되어 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특하게 여겨지는 요소는 부모에 대한 존경, 연장자에 대한 예의,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이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체계가 독특하다거나 아니면 중국과 공통되지만 훨씬 나은 것이라는 생각을 꽤 당연시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귀족 국가에 대한 또크빌의 분석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아마 이런 문제에 관한 또크빌의 분석보다 나은 것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만년필 하나와 함께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함께 읽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갑자기 이름 나오고 결혼 이야기 나오고 조선의 어떤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전체 이제 본격적인 현대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기원이 되어 있고 어떤 맥락으로 정신을 유지시켜 왔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피는 제1장 미덕 부분을 읽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현대사 이야기라고 제목은 달아져 있는데 왜 이야기가 나오냐 의문스러운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방송, 특히 아프리카 TV는 기간 만료가 되면 동영상이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년필 하나를 검색하시는 방법이 가장 쉽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제가 바로바로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그 올리는 시간에 따라서 약간 게시 시간이 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올리고는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청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댓글을 다시지 마시고 아프리카 TV 게시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참고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8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할 것 같고요. 좀 이제 제가 아프리카 TV 이제 BJ가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리듬을 좀 배워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바로 이제 생방송을 해서 여러분을 만나뵈면 저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좀 그것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리듬을 익히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겠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되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제가 여러분을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국 현대사를 읽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브루스 커민스는 이제 또꾸빌의 견해를 이제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이 여러 세기에 걸쳐 같은 조건 속에서 또 종종 같은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살게 되면 모든 세대는 말하자면 동시대적인 것이 된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거의 언제나 자기 조상을 알고 그들을 존경하며 벌써 먼 훗날의 후손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한다. 네. 얼굴이 너무 시커멓게 나와서 잠시만요. 웬만하면 눈 때문에 이거 스탠드 조명을 안 쓰려고 하는데 화면이 너무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책을 볼 때도 이게 있으면 좀 편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지금 다음 시간에 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빛이 너무 없다. 네. 눈을 계속 비치니까 그림자가 져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거의 언제나 자기 조상을 알고 그들을 존경하며 벌써 먼 훗날의 후손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한다. 그는 기꺼이 조상과 후손을 향한 의무를 지며 자기보다 앞에 간 사람들과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 번번이 개인적 만족을 희생한다. 귀족계급은 확연하게 표가다며 영속적이다. 그들 각자는 같은 계급의 성원들로부터 일종의 작은 나라로, 즉 일반 국가보다 좀 더 실체적이고 좀 더 소중히 여겨지는 작은 국가로 간주된다. 귀족 공동체 내에서 모든 시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서 고정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각 시민은 언제나 자기에게 필요한 후원을 해주는 윗사람과 자기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아랫사람을 만난다. 그러므로 귀족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자기 영역 밖에 존재하는 무엇인가에 가깝게 접착되어 종종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곤 한다. 민주국가에서는 새로운 가문들이 부단히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가문들이 부단히 추락하며 남아있는 가문들도 자신의 조건을 바꾼다. 시간의 시주는 매 순간 깨지고 세대의 흔적은 지워진다. 앞서간 사람들은 곧 잊혀지고 뒤에 올 사람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귀족정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농부에서 왕에 이르는 사슬을 만들어냈다면 민주적은 그 사슬을 끊고 그 사슬의 모든 고리를 자른다. 이름하여 가문정치, 이제 서양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봉건주 사회에서 한 획을 채우지요. 그러니까 내 가문에 방해가 되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는 그러한 정치였죠. 하지만 이제 민주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가문만을 위한, 내 가문의 존립 기반을 위한 그런 정치가 아니라 다원화된 공존화 정책을 추구하는 게 바로 민주정책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의 흐름을 또꾸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찰은 한국인들이 생각해 온 것과 앞으로 민주주의가 그들에게 마련해줄 미래상을 풍부하게 계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관찰은 한국인들만이 그런 관습을 키워온 게 결코 아니라는 점도 애교준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만의 가문을 중시하는 그러한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족보를 편찬하고 적자상속에 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한국인만의 독특한 특수성이 아니라 인류사적 보편성에 보면 일정 부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다.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의 어떤 철학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브루스 커민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통 집단은 상대적 소수인 몇몇 명문가가 조선 엘리트 대부분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최상부를 조직했는데 그들 가계의 기원은 한 걸출한 남성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혈통 집단은 또한 사회의 기저부를 조직했으니 밑바탕, 기저부란 말은 밑바탕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한국의 향초는 오직 한시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30년까지마도 한국에는 약 1만 5천 개의 단일 혈통 마을, 즉 집성촌이 남아 있었다.
시골에 가면 아직도 그런 촌들이 있지요. 그 상층부에는 양반이 있었다. 이 양반이라는 말은 글자 뜻으로는 두 신분, 즉 조선 사회를 받쳐주는 문반과 무반을 의미했지만 실은 토지의 부와 정치적 권력의 강력한 융합인 귀족을 가리켰다. 역사가들은 지금도 양반의 정확한 정의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들이 중국이나 일본의 엘리트와는 다른 엘리트였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중국과 달리 한국의 엘리트 지위는 세습적인 것이었다. 양반이 되려면 위로 4대 조상 가운데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양반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후손이 선대의 뒤를 이은 양반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뛰어난 조상이 되려면 지주,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학자가 되는 것이 좋았다. 한마디로 지식인이나 관리 또는 학자 관리가 되어야 했다. 물론 최선의 방책은 한 사람 또는 한 가문이 이 세 가지를 겸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바로 결혼을 잘 시키는 미덕, 즉 다른 명문가의 딸을 데려오는 미덕을 발휘하는 방법이 있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신라 사회에는 골품제라는 세습 신분 체계가 있었고 그 사회 내에서 한 사람의 주인은 태생과 혈통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각 가문과 시족은 그런 초기 역사 시점에서부터 쭉 족보상의 기록에 소심하리만치 신경을 써왔다. 오직 남성 자손만이 가문과 시족 계통을 연장할 수 있고 오직 그들의 이름만이 족보에 기록된 까닭에 아들은 엄청난 환호 속에서 축하를 받으며 태어났다. 그러한 역사적 영향은 남북한 양쪽에 모두 강하게 남아있어서 장자와 그의 가족이 남자 쪽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고 사내 아이를 낳으려고 전력을 다한다. 한국의 의식은 장자가 정체를 지닌 유일한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때 정체란 장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맞이죠. 맏형이라고 불리는 맞이. 장자로 하여금 아버지의 특권과 의무일체를 독점적으로 상속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합당한 본성이다. 정체의 글자 뜻은 올바른 근본 내지 실체 또는 소질 같은 것을 가리키며 바로 이로부터 장자를 자신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모든 한국 아버지들의 시도가 유래하는데 이런 시도 중 맨 마지막이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김일성의 시도이다. 김일성은 채자를 주체 사상에 넣었고 대대로 이어질 상속권을 주기 위해 정자를 맏아들의 이름 김정일에 넣었다. 이는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사람에 의해 추진된다는 뜻이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사람들이 임종시 죽은 이에게 올바른 존경을 보이고 이 존경심이 사후에도 계속된다면 한 민족의 도덕적 힘은 정점에 달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잠깐 읽었는데요. 지금 이제 세습의 이야기를 하면서 브루스 커믹스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말을 꺼냈죠. 뭐 논어에 나오는 말이겠지만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임종시 죽은 이에게 올바른 존경을 보이고 이 존경심이 사후에도 계속된다면 한 민족의 도덕적 힘은 정점에 달한 것이다. 사건,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여 폄하하고 몰염치적인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땅의 민주화도 문제겠지만 이 땅의 도덕 지수, 그 윤리적 지수, 민주시민의 의식 수준도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증자의 말에서 느끼는 바가 커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